내가 넘긴 걸 남편의 몸이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2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준 그 눈빛을 결 고작 2달 만에 너한테 줬더라고. 나 대신 좀 해줘.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밖에 없어. 제발. 사모님의 손이 제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그 고요한 저녁,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열흘 전 일이었어요. 사모님이 처음으로 속내를 꺼내신 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어느 5월 저녁이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부엌 문 앞에 서 계셨는데 그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어딘가 달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사모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자마자 사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남편분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인데 회장님의 요구가 매일 밤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주 7회.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사모님은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셨고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에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모님 또래의 부부에게 그런 빈도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 해도 어떻게 매일을 감당하셨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모님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가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최근 부쩍 느린 걸음, 아침마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시던 모습, 어느 순간부터 따로 쓰게 된 2개의 침실,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사모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 바로 그 한마디였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느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의 남편을 대신 모시라니, 그것도 사모님 본인이 직접 부탁을 하시다니. 세상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 병수 씨를 떠나보낸 건 7년 전이었어요. 위암 판정을 받고 석 달을 버티다 눈을 감으셨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아이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고 작은 원룸 하나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4년 전 박도영 회장님 댁에 가정부 자리를 얻었고 그때부터 그 집이 저한테는 직장이자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유통업을 30년 넘게 경영하신 분답게 한마디에도 무게감이 실리는 분이셨어요. 넓은 어깨에 곧은 허리,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미란 여사님은 전직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언제나 고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짓에서 예술가의 품이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2분 모두 저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다니.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사모님의 떨리던 손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하신 남편에게 못하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그 막막함이 7년을 혼자 견딘 제 외로움과 어딘가 닮아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왔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숨도 붙이지 못했어요. 내일 출근하면 사모님을 마주쳐야 합니다.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이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사모님의 목소리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느냐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회장님 댁 현관문 앞에 서니까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초인종을 누르자 사모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처럼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인사를 드린 뒤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간을 보는데 짠지 싱거운지 분간이 안 됐고 계란말이를 부치다가 하마터면 태울 뻔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서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생각해 봤느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사모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한숨을 내쉬시면서 어젯밤에도 2번이나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주 7회가 아니라 주 10회가 넘는다고, 어떤 날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밤에 또 1번이라고. 하루에 3번인 날도 있다는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반이 약해졌으니 당분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2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차마 못하겠다고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혼하자니 20년 세월이 무색하고 그대로 버티자니 몸이 부서지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퇴근 후 저는 친구 순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덕이는 저와 동갑 친구인데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가끔 만나 수다를 떠는 사이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순덕이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었지만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집 사모님이 남편분 일을 대신 좀 맡아달라고 했다고. 순덕이는 커피를 뿜을 뻔하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덕이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보통이라면 안 된다고 바로 거절해야 맞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 마음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순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7년 동안 혼자였잖아.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본 척하지 말라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순덕이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아플 때는 더 그랬고 겨울밤에 혼자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허전해서 잠이 오지 않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남의 남편이잖아. 내가 일하는 집 남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거였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리는 게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순덕이는 결국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며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혼자 밤에 누워서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느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저였어요. 사흘을 더 고민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면서도 머리가 복잡했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간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사모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전날 밤에도 2번이나 그러셨다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 사이에 볼이 더 홀쭉해진 것 같았어요. 제발이라는 사모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해드리겠다고. 사모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우시면서 고맙다고 정숙 씨가 은인이라고 반복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수요일에 외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을 부탁한다고. 사흘 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가 방금 뭘 결정한 거지? 이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을 관통하듯 지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옷장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해야 하나? 한참을 뒤적이다가 결국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연한 살구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스스로가 우스워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옷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니.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닦았는데도 자꾸 축축해지더라고요. 창밖 풍경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을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블라우스 색이 참 예쁘다고 하셨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사모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입은 걸.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된장찌개 간을 3번이나 보고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었고 계란말이 뒤집기를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평소보다 꼼꼼하게 차려 입으시고 현관으로 나오시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저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둘이라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슬쩍 거실을 살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넓은 어깨, 곧은 허리, 신문을 잡은 손이 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모님이 왜 그토록 힘들어 하셨는지, 왜 저한테까지 부탁을 하셨는지 저 체격을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를 2배로 차렸어요. 회장님이 식탁을 보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니 제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대답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같이 먹자고 하셔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려서 반찬을 집기가 어려웠어요. 식사 중에 회장님이 어깨를 주무르시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깨라도 풀어드릴까요? 말이 나간 순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돌아가신 남편 어깨를 자주 주물러 드렸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에 손이 더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이 참 따뜻하다고.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평소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모님한테 무언가 들었느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깊이 내쉬시더니 자신이 너무 원하는 게 많아서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저도 원했다고. 말하고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7년 동안 혼자였다고, 외로웠다고, 가슴속에 꾹꾹 눌러놨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 저를 마주 보셨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가 좁혀졌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제 볼에 닿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7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죽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로수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전부 어제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7년 만에 다시 세상이 밝아 보인다는 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 계시던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찰나에 전날 있었던 일이 통째로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도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고맙다는 뜻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거실 쪽이 신경 쓰였어요. 회장님이 신문 넘기시는 소리, 커피 마시는 소리,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하나하나 귀에 꽂혔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이 묘했어요. 회장님은 신문을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사모님은 샐러드를 드시고 저는 두 분 시중을 들면서 한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의 아침 풍경인데 우리 세 사람만 이 식탁 아래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알고 있었어요. 목요일은 사모님이 집에 계시는 날이라 회장님과는 눈빛만 몇 번 마주쳤을 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스칠 때,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모님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낮은 목소리로 어젯밤에 회장님이 당신한테 안 그러셨다고, 덕분에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모님이 편해지신 건 다행인데 그 대가가 제 몸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내일 오후에도 잠깐 나가겠다며 부탁해도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이틀 연속이라니.
하지만 사모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사모님이 외출하신 뒤 회장님과 다시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수요일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낯선 장소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 와줄 수 있겠느냐고. 사모님이 쉬셔야 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주말인데도 출근했어요. 사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회장님과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가야 한다면서 오늘도 부탁한다고. 이제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세어보니 5번이었어요. 아직 한 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퇴근 후 순덕이에게 전화했어요. 주 7회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순덕이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소리를 지르듯 물었어요. 너 괜찮은 거냐고.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7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니까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감정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때 이미 조심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 주를 돌아보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몸이 편해지셨고 회장님은 기분이 좋아지셨고 저는 7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세 사람 모두 뭔가를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불안이 가슴 한편에서 작은 그림자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표정이 밝은 게 눈에 띄었어요. 요즘 정말 편해졌다고,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져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 정숙 씨 덕분이라고, 정숙 씨가 없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아예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느냐고. 입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번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느냐. 빈 방도 있으니 그냥 여기서 살면 서로 편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일부러 외출하실 필요도 없어지고 저도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어서 며칠 고민했어요. 입주하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왕복하는 것보다 살면서 일하는 편이 현실적이긴 했어요. 작은 원룸 월세도 부담이었고요. 며칠 뒤 대답을 드렸습니다. 입주하겠다고. 사모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정말 고맙다며 다시 한번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려 회장님 댁으로 들어왔어요. 가져올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이 전부였으니까요. 배정받은 방은 깨끗하고 넓었어요. 원룸 전체보다 넓은 방에 처음 짐을 풀었을 때 여기서 살게 되다니 하는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입주 첫날 밤이었어요.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녘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벽에도 그러시는구나. 그때 입주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출퇴근할 때는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시간에만 가능했는데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니까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밤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어떤 날은 아침에 또 한 번. 입주 전에는 주 56회 정도였던 것이 입주 후에는 거의 배로 늘었어요. 사모님이 왜 입주를 제안하셨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본인이 감당하셔야 할 몫을 완전히 저한테 넘기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없는 날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7년 동안 텅 비어 있던 감각이 매일 밤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이 묘하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밤에는 회장님이 제 방을 찾으셨습니다. 사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오히려 감사해 하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신 사모님이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다고. 다 정숙 씨 덕분이라고.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있는 풍경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 흐르는 기류는 세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한 달이 지나면서 저도 이 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낮에는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밥을 차리는 일상. 입주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어느 날 밤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장님에게 물었어요. 안 지치시느냐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회장님은 웃으시면서 오히려 저와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고 대답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랬다면서 사모님이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모님은 몸이 편해지셨고 회장님은 만족하시고 저는 다시 살아났으니 세 사람 모두 원하는 걸 얻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상한 관계이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만의 균형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부터였어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모님이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샐러드만 조용히 드시고 계셨어요. 회장님은 신문을 보시느라 눈치를 못 채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식사 후 회장님이 서재로 들어가시고 거실에 사모님과 단둘이 남았어요. 사모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여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남편이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당신한테도 손을 내미셨는데 제가 온 뒤로는 거의 안 그러신다고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모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덧붙이셨어요. 본인이 먼저 부탁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몸도 편해졌고, 하지만 이상하게 요즘 서운하다고. 서운하시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셨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제 남편이 저한테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걸 봤다고.
정말 다정하게. 당신한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시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장면을 사모님이 보셨던 거예요. 회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는 건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사모님 눈에 어떻게 비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본인이 시작한 건데 제가 왜 그만두느냐고. 그냥 좀 복잡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모님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예전에는 고맙다, 덕분에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요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눈웃음이 없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표정. 반면 회장님은 저한테 갈수록 다정해지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살짝 눈웃음을 보내시고 사모님이 안 계실 때면 제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면을 사모님이 가끔 보신다는 거였어요. 어느 오후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제 뒤에 서시더니 어깨를 살짝 주무르셨어요. 피곤해 보인다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그 순간 부엌 문 앞에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고 회장님도 손을 거두셨어요. 사모님은 물 마시러 왔다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시곤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받으셨다는 걸. 그날 밤 회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저는 오늘은 사모님한테 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시면서 사모님한테 소홀했다는 걸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한테는 20년 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한테는 다른 감정이 생겼다고. 처음에는 고마움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회장님이 좋아졌다고. 처음에는 사모님 부탁이니까 한 건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사모님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서운하다고 하셨던 그 떨리는 목소리,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눈빛을 안 보여주셨다던 그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선을 넘은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신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몸만 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걸 저는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균형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는 순간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전에 없던 무게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았다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부탁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남편이 원하는 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남편이 저한테 진심인 것 같다고. 예전에는 그냥 고마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눈빛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모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20년 동안 자기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 걸 보셨다고 했어요. 원하시는 것만 원하셨지 자신을 본 적은 없었다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다르다고.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모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사모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신이라고 생각했다고. 본인이 못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몸만 넘긴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넘긴 거라고.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리 본인이 시작한 일이라 해도 그건 상처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건데 자기가 끝내는 게 맞다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관계를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서재로 가셨어요. 낮은 대화 소리가 잠시 들렸고 10분쯤 지나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슬픔과 미련이 뒤섞인 눈. 사모님한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다고.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멈추지 못한 게 다 본인 욕심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며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꽉 눌렀어요. 2달 반쯤 됐을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7년 만에 다시 살아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짐을 쌌어요. 입주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사모님이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내일 나가도 된다고. 오늘은 그냥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있으면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현관에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에 이상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을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했다고. 사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고. 회장님도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으셨습니다. 행복했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감사했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방을 들고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20년을 함께한 두 분이 계시겠지요. 잘하신 거예요, 사모님.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2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지키는 게 맞아요. 저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늦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2달 넘게 비워둔 원룸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둘러보니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거든요. 신문 넘기시는 소리, 커피 마시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런 것들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원래 내 일상이 이랬지. 7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조용한 게 당연한 건데 2달 만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회장님 댁 침실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누웠을 때는 옆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어요.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흘 동안 사모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고민했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회장님 댁에서는 매일 정성껏 차린 밥을 먹었는데 혼자가 되니 다시 이렇게 됐어요. 순덕이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치킨이랑 맥주를 들고요. 문을 여는 순간 순덕이 얼굴을 보니까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순덕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 참지 말라고. 그 한마디에 회장님 댁을 나오면서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전부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치킨을 뜯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순덕이는 잘한 거라고 했습니다. 더 늦었으면 세 사람 다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이었어요. 다시 일하러 올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가정부로 예전처럼 출퇴근하면서 그 관계만 아니면 괜찮다고. 정숙 씨가 없으니 집안일이 안 돌아간다고 4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갑자기 새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순덕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회장님을 다시 뵙는 게 부담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4년 동안 손에 익은 곳이니까요. 다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을 매일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출근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달 전에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처음 가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미소 지으셨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조금 어색한 거리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정리.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서재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내셨느냐고 물었더니 회장님도 네라고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식사를 차려드리고 저는 부엌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먹던 때가 떠올랐지만 애써 밀어냈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행복했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감사했다고만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필요한 업무 이야기만 나눴어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빨래 정리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그런 말들만. 일주일이 지나자 출퇴근 생활이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가는 일상. 입주하기 전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마치 그 2달 반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밤에 원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이 들었어요. 가끔 회장님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게 원래 내 자리야. 계속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회장님 댁을 나왔을 때는 늦가을이었는데 어느새 초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푸르게 물들었고 아침 공기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출퇴근 일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순서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반복. 4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회장님과는 업무적 인사만 나누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6개월이 지나니 그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모님과는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남편을 사이에 둔 사이였는데 더 가까워지다니.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비밀을 알고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봤으니까요. 어느 오후 사모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모님이 요즘 남편 요구가 주 2~3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주 7회, 그 이상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지신 거였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사모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외롭지 않느냐고. 솔직히 가끔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따뜻했던 온기가 그리울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그렇지만 괜찮다고 대답했더니 사모님이 새 출발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젊다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남편을 공유했던 사이인데 오히려 응원해 주시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순덕이가 저를 동네 한의원에 끌고 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한의원이 좋다면서 예약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작지만 깔끔한 한의원이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는데 첫인상이 편안했습니다. 흰머리가 살짝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온화한 눈매, 부드러운 목소리. 김진호 원장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무릎 상태를 물으셨어요. 진료를 받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이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무릎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평소 어떤 자세로 일하시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시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웃은 것 같았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순덕이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어땠느냐고. 무릎 말고 원장님 말이라고. 순덕이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순덕이가 귀띔해줬어요. 김 원장님이 몇 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사신다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한의원 운영하면서 소일하신다고요. 괜찮은 분이더라 라고 순덕이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이 살짝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과의 뜨거웠던 감정과는
결이 달랐어요. 조용하고 잔잔한 마치 늦은 오후 햇살 같은 온기랄까요? 다음 진료 때 다시 갔습니다. 김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스트레칭 해보셨느냐고,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으시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려는데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 직접 끓인 쑥차를 드리겠다고.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부드러웠고 코끝에 초여름 풀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아직 뭐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싫지 않은 느낌.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전부였습니다. 쑥차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 원장님이 직접 말린 쑥으로 끓여주셨는데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몸속 깊은 곳까지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진료실 한편에 놓인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원장님은 아내를 보내고 3년째 혼자라고 하셨어요. 폐암이었다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석 달을 겨우 버티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원장님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눈가에 서린 그리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위암으로 석 달 만에 보내드렸다고. 7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원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본인도 그렇다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빈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편안했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일부러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한의원 문을 닫은 뒤에도 30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다음에는 국화차를 끓여놓겠다고 하셨어요. 회장님 댁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4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회장님과는 업무적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됐지만 어색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모님과는 가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였다고.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라고. 씁쓸하면서도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 잘 지내자고. 예전처럼. 네, 사모님, 이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한결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자리가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일요일 아침 순덕이랑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이었어요. 오랜만에 산에 가는 거라 다리가 좀 후들거렸지만 한 발 한 발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능선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풍경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어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옆에서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기분 좋지 라고. 네, 진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산 아래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게 어릴 적 뛰놀던 시골 뒷산 냄새와 비슷해서 코끝이 찡했어요. 하산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이었어요. 내일 저녁 혹시 시간이 되시느냐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때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조용하지만 분명한 온기. 순덕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희죽 웃었어요. 뭔데 좋은 소식이냐고. 웃으면서 핸드폰을 보여줬더니 순덕이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됐다 가라고. 좋은 사람이니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답장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쓸까? 너무 빨리 보내면 이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문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니 스스로가 좀 웃겼어요. 결국 짧게 썼습니다. 네, 좋아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7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이 창밖을 수없이 바라봤는데 노을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었어요. 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의 충격적인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남의 남편을 대신 모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거기서 마음까지 생길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결국 이별했고 사모님한테 상처를 드렸고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났고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끝낼 때 끝내야 한다는 것도,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일 김 원장님과 저녁을 먹습니다. 뭘 입을지 벌써 고민이에요. 연한 살구색 블라우스가 떠올랐는데 아니다. 다른 옷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블라우스에는 다른 기억이 묻어 있으니까요. 새 계절에는 새 옷이 어울립니다. 노을이 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갈 때 저는 눈을 감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잘 살자, 정수가.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니까.